이번 시간에는 경기 변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 발전,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이런 내용은 아주 장기적인 시간을 아주 길게 보고 하는 그런 분석이었다면 경기 변동이라는 건 조금 텀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포텐셜 GDP에 도달하는 점들, 그러니까 생산 자원들, 우리 경제 내에 있는 모든 생산 자원, 가용한 생산 자원들을 모두 이용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것들, 그 차원 자체가 커짐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아주 긴 호흡으로, 긴 텀으로 롱런 그 관점에서 쳐다봤다면 지금 이제 경기 변동이라는 건 좀 짧은 쇼텀, 숏런 어널리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그 붐이 일었다가 호황이 일었다가 뭐 불황이 생겼다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결국 나타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해 가지고 정부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이 모형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점, 그러니까 제일 출발하는 점들을 고민해 보면 총 수요와 총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겁니다. 수요 공급 이론은 경제학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하지만 수요 공급 모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경제학 70% 80%는 정말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그 미시 경제학 또는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그 수요와 공급 모형, 수요 공급 모형, 시장 모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기 거시 경제에서도 총수 총공급도 좀 더, 그러니까 그 관점만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뀐 거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나 그 운영 방법, 분석 방법들을 잘 응용해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총수요를 우리가 숏런, 롱런 나눠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총공급을 숏런, 롱런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겁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생산 요소에 어떤 제약이 생겼을 때, 경제가 시간이 흘러가면 뭐 1970년대 예로는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 오일 쇼크를 바탕으로 어떤 경제 상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이게 공급 충격이냐 수요적인 문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총 공급이라는 건 물가와 생산량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분석하는 건데요. 그것 이외의 변화가 있다. 그게 경제 생활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이동을 일으키겠죠. 그 이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가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 변동을 바라보는 예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바라보고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예지해주는 그런 변수도 있겠죠. 그래 먼저 움직이는 변수, 그러니까 경기가 변동하기 전에 어떤 그 변수의 움직임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변수들이 있는데요. 그런 변수들을 선행 변수 또는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흘러감에 따라서 뒤따라서 움직이는 거, 후행 지표, 후행 변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충격이 있는 반면 수요 충격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정부의 역할은 또 어떤 거냐? 네, 중앙정부의 역할은 어떤 거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경기 변동이 너무 크다라는 거는 아주 변화가 심하다. 기본적으로 변화가 크다라는 거는 위험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상하고 똑같이 그게 흘러갈 건지를 모두가 다 똑같이 예측을 한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히 다 전달되어 있고 모두에게 게임의 룰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흘러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의 공정성의 한 부분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의 공정한 배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이런 경기 변동을 최소화하고 경기 변동을 잘 예측할 수 있게 금융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펼치는 것을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또 것 중에 하나는 오쿤스 로우가 있습니다. 오쿤스 로우. 예. 오큰이라는 경제학자가 찾아낸 내용인데 곧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수요, 총공급을 통해서 충격이 경제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정부로서의 정책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쭉 펼쳐지겠습니다. 실제로 뭐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스타일라이즈 팩트라고 하는데요.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라는 거, 총생산 또는 총소득이라는 게 긴 시간을 볼 때 그렇게 큰 변화를 겪어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아주 높지만 지금 또 뉴 노멀이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낮은 상태로 쭉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은 아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를 봤을 때도 아주 희귀하도록 모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런 사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봤던 거,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적은 숫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럼 뭐 미국같이 발전된 선진국들 또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뭐 미국, 일본, 독일, 유로 뭐 이런 국가들 3%, 3.5%의 성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지금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1% 정도로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경기가 후퇴할 GDP가 줄어들 거다라는 예측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은 이제 또 위기 상황 또 특별한 상황이니까 조금 다르게 보더라도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을 봤을 때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GDP의 변화가 장기적인 관점, 매년 몇십 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근데 계절로 본다거나 그게 쿼터로 나누죠.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뭐 이렇게 쿼터별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쿼터별로 얘기했을 때의 변동, 그 다음에 monthly 해서 월별로 변동하는 거, 그런 거는 변동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성장률에 비해서 순간순간은 아주 많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 봐야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수요 측면 또는 지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총 수요라는 게 구성된 거, 그 수요적인 측면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죠. 그럼 여기서 G는 국가가 정해가지고 나오는 재정정책으로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걸 이제 외부적인 경제 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외생 변수를 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경제 내에서 결정되는 소비와 투자 중에서 어떤 소비와 투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경기 변동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Y가 변동을 많이 한다,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 GDP에 아니면 총소득의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큰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는데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러면은 C냐 I냐라는 거죠. 소비냐 투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NX도 사실은 국내 소비와 외국의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를 집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소비 부분이 더 크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C와 I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어떤 것들이 더 크게 변동하느냐, 그 변동의 폭이 훨씬 더 크냐라는 거를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대답은요, 정답은 I가 훨씬 변동이 크다라는 겁니다. 경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투자라는 거 아주 심하게 변하지만 소비라는 거 상당히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안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 소비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 사실은 필수품이라든지 사람이 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자본이라는 거, 자본에 대한 변화, 그게 이제 투자죠. 기별로.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로 변하고 그 투자의 양 자체가 아주 심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사회에 흘러다니는 경제에 흘러다니는 정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또 다른 변수 중에 한 가지는 뭐 이게 이제 지금은 수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과 생산 자체 그러니까 공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면 실업이 늘어나죠. 그래서 불황이다라는 걸 측정할 때 GDP가 성장하는 게 빨라지느냐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GDP와 실업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럼 GDP가 증가하면 실업이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하면 GDP가 줄어든다. 그럼 어느 게 먼저냐에 대한 고민을 일단 차치해 두고요. 닭이냐 계란 뭐 닭이냐 계란이냐 뭐 닭이냐 달걀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처럼 어떤 게 어떤 변수를 유도하느냐, 그죠? 코저 베리어블이 도대체 뭐냐? 코저 릴레이션십이 어떤 방향이냐? 그럼 실업이 Y를 변동시키냐, Y가 실업을 변동시키냐, 아니면 동시에 결정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좀 접어두고요. 그 역관계, 실업과 그 GDP, 총 소득과의 역관계를 발견해냈는데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그 계량적으로 발견을 해냈죠. 데이터를 보고 그 학자가 오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쿤스 로우라고 합니다. GDP와 실업 간의 음의 상관관계, 음의 관계. 그래서 그걸 오쿤스 로우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이는 거는 GDP 백분율 변화, y 닷 나누기 y죠. 그거랑 실업률의 변화, 델타와 U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그 통계학적인 방법 또는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론으로 이제 선을 그려 본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계량 경제학을 배우고 통계를 안다면 유의 수준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제 1970년대부터 해서 2010년대까지 쭉 2008년, 2009년 요때까지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상당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거는요. 그러니까 이 economic fluctuation, 경기 변동이라는 게 아주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 그 단기를 어떻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럼 1년이면 장기냐? 뭐 10년이면 장기냐? 30년이면 장기냐?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뭐 고민하고 있는 변수 하나를 두고 변수 하나가 이런지 저런지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기와 단기,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장기와 단기는 첫 번째로 장기라고 하면 수요 공급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신축적으로 결정되는 것.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 이르는 것 또는 안정 상태에 이르러 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장기로 하고요. 그 가격이라는 게 신축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비신축적인 상황들. 우리 뭐 실업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도 그랬고 그 임금이라는 거 하방 경직적이다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리고 뭐 효율성 임금 그래가지고 원래 경제학이 얘기하고 있는 임금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정이 안 되고 그 이상을 지불하는 생산자들이 있고 이랬을 때 기업이 있고 이랬을 때의 문제들. 그러니까 노동의 어떤 비신축성, 노동시장의 비신축성 때문에 이런 변동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비신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변동을 공부할 때 또는 경기 변동에 초점을 맞췄을 때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제 블레임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신축적일 때 장기,
가격이 비신축적일 때 단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고민들, 이런 관점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관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뭐 기초적인 어떤 모형의 셋업이라고 할 수 있고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다져왔던 거에 불과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까지 살펴봤던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석해왔다. 장기적인 관점의 이야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효율성이고 P가 신축적이고 그런 현상이 있을 때를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할 거, 그러니까 오늘 변동론을 하고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은 뭐 다른 어떤 내용들을 하게 될 텐데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니까 원래 케인즈가 정의했던 그런 어떤 분류 때문에 분류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과 가격의 신축성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꼭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균형 상태에 이르고 아름다운 상태로 뭐 현실적인 경제가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 그러면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더 골똘히 고민한 학자가 케인즈가 되겠고요. 케인즈가 뭐 예전에 쭉 말씀드렸지만 현실 참여를 되게 많이 했던 그런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재무성에서 일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조언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케인즈가 얘기했던 거, 내가 내 전에 경제학을 하던 사람들을 모두 클래시컬이라고 일컫겠다. 그러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책으로 썼죠. 뭐 일반 이론이라는 책이고요. 그 이제 케인즈의 아이디어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파가 그때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뭐 몇십 년 동안 그때는 대공황이 있었고 그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의 논리대로 모든 이제 젊은 학자들이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경제가 흘러가야만 하는지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그룹들이 이제 케인지언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얘기했던 것들 앞쪽에 있는 거 클래시컬 스쿨, 뒤쪽에 있는 거 케인지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락이 됐다. 우리는 모두 케인지언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아주 평화롭게 흘러감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이후에 나왔던 또 새로운 클래시컬 스쿨의 발전 중에 한 가지가 뭐 물론 뭐 모너터리도 있었겠지만 통화론자들이 또 있었고요. 통화론자 이후에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 그래서 루카스라는 학자가 뭐 이런 이제 시카고 스쿨 쪽 그러니까 시카고는 고전학파의 뭐 본거지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고전학파의 본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동부 쪽에 있는 학교들이나 아니면은 캘리포니아 쪽 있는 바닷가 쪽 있는 학교들은 주로 케인지안 학파를 주로 따르고 있고요. 요즘은 그런 이제 구분도 사실은 좀 이제 애매모호해지고 별로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또 논리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냐 단기적인 관점이냐 그럼 단기를 바라보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만 하느냐 사실 클래시컬 스쿨의 입장에서는 정부는 그 도둑이나 잡고 불이나 끄고 이런 공공 서비스만 해주고 정말 시장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최소한의 정도를 표방하는 그런 아이디어 또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케인지언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자들이 나왔을 때 모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그런 경제적인 정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단체가 모여가지고 평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그 기본적인 철학들을 받아들이고 그 철학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가 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막 경제 정책을 펼쳤을 때 확장적 재정 정책, 뭐 긴축적 재정 정책, 확장적 금융 정책 이런 걸 펼쳤을 때 결국은 장기적으로 혼란만 가져오고 더 큰 변동이나 아니면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좀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클래시컬 스쿨의 그 철학이 더 맞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케인지언 스쿨의 철학이 좀 더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이제까지 바라왔던 거, 그러니까 성장론까지 바라봤던 거, 그 자체 쭉 흘러온 거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의 분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건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장기 분석들, 이제까지 배워왔던 게 장기적인 분석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비신축적일 때, 그럼 이제 딱 단기에 대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단기적인 분석에서 각각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경제 변동이라든지 변화가 아주 큽니다. 그럼 재정 정책을 핀다거나, 조세 정책을 핀다거나, 금융 정책을 핀다거나 이랬을 때 그 G와 T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M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고요, MS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Y가 아주 심하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어떤 상황을 우리가 현실에서 목격했을 때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모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지만 C와 I에 대한 변화, 거기에 따른 어떤 변화들, C가 YD, 그러니까 Disposable Income에 대한 함수고, 뭐 다른 변수들에 대한 함수기도 하지만, 그 차원이 메인 변수, 그러니까 기본적인 변수가 Disposable Income이고, 그 Disposable Income이 이렇게 변해갈 때 C도 어떻게 변하고 I도 어떻게 변하고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사실은 모아가지고 이제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그리고 그 변화들에 의해서 Y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오늘 하는 겁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지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모형 자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오게 됐느냐. 그럼 케인지언이 내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거를 설명할 방법, 설명할 도구로 사실은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 아니면은 정책 담당자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뭐 정부의 재정 정책일 수도 있고 금융 정책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논리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의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 갈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은 어디에 그리느냐? 그 스페이스는 Y와 P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과 GDP가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그 경제학 원론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가격과 수량에 대한 공간이었죠. 그림을 그렸던 게 X축, Y축, 그러니까 수평축, 수직축을 P, 수평축을 Q라고 놨던 것처럼 그 P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P라는 게 원래는 한 상품의 가격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P는 물가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경제 전체를 하나의 물건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만 거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평균적인 물가 지수라는 게 우리가 거래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을 평균적인 가격으로 뭉쳐놓은 거니까요. 대표하는 평균적인 그런 변수로 P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게 Q 마찬가지로 수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생산량 또는 총소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그 차이는 또 비슷한 점을 아주 많이 찾을 수 있고, 차이는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모형하고 메커니즘 또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아주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상황이 되어야 정부가 또는
정책 기반자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결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되는 건 물가 수준과 총 생산량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기, 장기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변화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총수요라는 거 우하향하죠.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GDP 또는 소득 수준이 떨어집니다.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총수요 곡선은 물가 수준과 총수요량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인데 AD로 주로 쓰고요. 총수요 이론, 뭐 수요 곡선처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그 수직축 P, 수평축 Y, 우하향하는 D가 되겠고요. 그 수요라는 거, 총수요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의 시장을 뭉뚱그렸다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장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는 실물 시장,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 사고 파는 시장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이면에 그 시장의 어떤 그 유통의 속도를, 유통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화폐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 화폐 시장이라는 거, 화폐 공급과 수요가 있었죠. 그 시장 두 개를 합쳐놓은 동시 균형 상태의 값을 Y와 P 공간에다가 찍은 거. Y 그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이퀄리브리엄 로커스를 P와 Y에 프로젝션 한 것이 바로 총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특징처럼 우행하는 거는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겠죠. 근데 이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을 그렸을 때 P와 Y의 공간에다 그렸는데 다른 변수의 변화가 있으면 AD 곡선, 그러니까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P의 변화, Y의 변화 말고 다른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의 변화가 있었다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모형, 시장 모형에서 중요한 거 어떤 사회적인 충격,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게 디맨드 쪽에 영향을 미치냐 서플라이 쪽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어느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냐를 먼저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양에 영향을 미치나 음에 영향을 미치냐로 또 구분을 해야겠죠.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그 곡선이 이동을 합니다. 양에 변하면 오른쪽, 음에 변하면 왼쪽.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변화를 이제 인식을 한다면 P와 Y 말고 다른 변수의 수요에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겠죠. 그럼 만약에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다, 총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거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 그 기본적인 수요 공급 모형의 운영 방법 또는 분석 방법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별로 어려운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건 총 공급 곡선에 대한 분석인데요. 총 공급 곡선을 우리가 여기서 장기와 단기를 공부했는데 그 장기와 단기를 공부한 거를 접목시켜가지고 그려본다면 아주 극적인 단기, 극적인 장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극적인 단기에는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극적인 단기에는 정해진 물가 수준 또는 정해진 가격에서 무한히 많은 공급이 일어날 수 있겠다. 원래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공급자라면 주어진 가격에서 무한정 많은 생산량을 생산합니다. 수평인 총공급 곡선이 될 거고요. 수평인 총공급 곡선. 그 다음에 아주 장기다. 아주 장기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경제적인 어떤 생산 요소가 자원이 한정돼 있죠. 우리 모든 경제적인 분석의 출발점 아니면 문제의 출발점은 희소성입니다.
만약에 나의 시간이 무한하다면, 나는 영생한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번 한 10년 동안은 신나게 놀고, 아 노는 것도 이제 지쳤어 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르지만 보장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소득 수준을 높여놓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키가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경우에는 그 희소성 또는 자원의 어떤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텐셜 GDP, 그러니까 L과 K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수준이 증가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이제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그러니까 Y 바 또는 어떤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고, 가격이 변화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변화하는 건 아니다.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네, 그래서 수직인 총공급. 그래서 장기 총공급은 수직, 아주 초단기 총공급은 수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총공급이 어디서 왔습니까? 생산함수에서 왔죠. LK로 우리가 줄여가지고 가정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고, 그러면 L과 K 양이 아주 장기에는, 그러니까 포텐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 그런 게 정해졌을 때는 수평인, 네, 수직인 종공곡선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 바 수준에서 종공곡선이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거, 하나의 예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총 수요 곡선. 총 수요 곡선은 확장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증가시켰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효과는 어떨까요? 장기적 효과는 물가만 증가시킨다. 자, 그림에서 보시듯이 AD 커브가 AD1에서 AD2로 움직였습니다. AD1에서 AD2로 움직였을 때 LR, Long Run Aggregate Supply, AS, 저 수직인 그 LRAS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균형 상태가 어떻게 되죠? Y는 Y바에서 고정돼 있죠. 변화가 그 수요 곡선의 변화에 의해서도 Y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총소득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한다고요? 물가가.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 물가가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지 않고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효과는 물가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통화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단기 총공급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면, 단기는 어떻다고요? 수평입니다. 수평인 경우에 통화량을 증가했어요. 뭐가 증가합니까? Y1에서 Y2로 총 소득이 증가하죠. 여기서 한 가지 또 바라봐야 될 거. 가격이 비신축적이라면 그게 단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AS 커브를 수평으로 놓는 거, 다는 거, 일정 수준의 P에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생산량은 무한정 공급해 줄 수 있다. 그 가격이라면.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공급 곡선과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만 증가시키는 역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기와 단기가 이렇게 다르다. 장단기 균형이 이렇게 다르다. 그럼 이거를 장기와 단기를 동시에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AD, AS를 그림처럼 그리고 수평과 수직인 어떤 상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AD1과 AS, LRAS 또는 SRAS 두 동시에 다 만나는 점이 그게 균형점이 되겠죠. 그게 Y 바입니다. 근데 확장적 통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AD1이 AD2로 옮겨갔을 때 그 당시 단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Y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Y 바보다 Y가 커지는 건 뭐겠습니까? 과대 고용을 하는 거죠. 과잉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 경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게 되겠죠. 뭐 평균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막 12시간씩 잔업하고 노동을 짜내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Y는 증가했지만 장기 균형인 상태, 여기서 말하면 C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A에서 B로 딱 균형점이 옮겨갔다가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C점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기에서 단기로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통화량을 증가했을 때 균형점이 어떻게 움직인다? 아주 단기에서는 Y바보다 커지는 상황을 벌였다. 경기가 그러면 힛 되겠죠. 과잉될 겁니다.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거는 충격이에요. 경제 충격. 충격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그 기대에 대한 충격 또는 변화라는 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총수요와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이라는 거 완전 고용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총수요, 총공급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충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거 수요 충격입니다. 수요 충격. 수요에 음의 효과가 경제에 일어났다. 뭐 어떤 거든지요. 그러면 AD 커브가 좌측으로 움직이는데 이때의 메커니즘은 어떠냐? 아까의 역방향으로 딱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AD 커브,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에 의한 AD 커브의 증가는 우리 Y가 먼저 증가하고 P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면, 수요 충격이 일어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Y의 수준이 딱 떨어졌다가 물가 수준이 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수요 충격이 생겼다라는 거 불황을 야기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Y가 감소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원상태로 회복하겠지. 그런데 물가 수준은 떨어질 거야. 이런 현상을 그림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찾아볼 거 수요 충격 말고 공급 충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라는 거 고민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시장 모형을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헛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양의 어떤 충격 또는 양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양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런 점을 제가 경제 원론 시간에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단기 공급 곡선이 수평이죠. 수평입니다. 단기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단기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기냐고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공급이 감소됐다고 했을 때 좌상 방향으로 공급 곡선이 움직이죠. 공급이 줄었다라고 하면 공급 곡선이 좌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증가했다면 우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가격에 따른 생산량이 증가하면 상승, 가격에 따른 생산량이 감소하면 감소. 이렇게 공급의 감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공급 곡선이 수평인데, 그러면 그때 공급 충격이 일어났다면 단기 공급 곡선은 위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격이 음인데 왜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그게 공급적인 측면. 이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가격과 생산량,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것만 이해하신다면 분석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일어났다. 공급의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단기 곡선이 움직이겠죠. 단기 곡선이 움직이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 이런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RAS1에서 SRAS2로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렇죠? AS 커브 중에 단기만 딱 충격 때문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소득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장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장기 공급 곡선은 어쨌거나 y-바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공급 충격이 일어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원래 균형 상태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각각의 이제 숏런들을 분석한다면, 그러니까 SR, AS 1, 2, 3, 4, 5, 6, 7에 쭉 흘러간다면 그 곡선 자체, 단기 공급 곡선 자체가 차차차차차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장기적으로 흘러간다면 결국은 어떤 지점? A점에서 출발해서 균형점의 A점에서 출발해서 B점으로 갔다가 다시 A점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충격, 단기적 공급 충격 어떤 현상을 보이냐? AS 커브를 위쪽으로 움직인다. 됐죠? 공급 충격이라는 게 음의 방향인데 공급 곡선은 음의 방향이면 좌상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공급 충격이라는 거 예로 뭐 좋은 거 있을까요?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뭔가요? 그러니까 오일이라는 거 생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석유 들어갑니다. 물론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난방로 석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가스도 사실은 화석 에너지라고 해서 같은 류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동차 휘발유로 아직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일 가격, 오일 프라이스가 갑자기 올랐다. 또는 오일의 공급량을 산유국들이 확 줄여버렸다. 쿼터를 판다. 나는 요것만큼은 팔 거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갑자기 폭등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70년대 오일 쇼크가 오펙이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생산량을 팍 줄이겠다. 생산량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거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로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가 결국 충격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혼란이 생긴다는 거. 그게 공급 충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충격들, 수요와 공급의 충격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 충격들이 발생하면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서 원상태 또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정, 통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stabilization policy 또는 안정화 정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심각성 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 안정화 정책입니다. stabilization. 그러면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거 안 좋은 거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급 충격, 수요 충격이 왔을 때 그런 거에 대응해 가지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핀다. 뭐 금융 정책을 핀다, 재정 정책을 핀다. 그런 것들 다 안정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볼 거 금융 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금융 정책을 먼저 보는 이유 즉각적이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 의견이라는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이 아니라 결국 그냥 발표만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하죠. 뭐 미국은 그런 중앙은행의 자유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보장된 반면에 한국은 또 조금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고요. 즉각적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우리가 공급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떤 안정화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공급 충격이 있었다 우리 아까 그래프 보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 정책으로 펼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현상으로 AS 커브, 그러니까 SRA, Short-Run Aggregate Supply가 위로 타고 올라갔죠. 공급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그때 그림에서 봤듯이 이 그림에도 보입니다. A에서 B로 균형점이 옮겨갈 겁니다.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물가도 상승했어요.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생산량을 빨리 고용에 대한 타겟이죠. 그러면 생산량을 빨리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통화량을 늘려야죠. 통화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죠?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언제까지요? 잠재적 GDP를 이룰 수 있는 부분까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라고 예측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측치를 보고 YD가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 GDP 수준이 우리 경제 수준이 GDP 얼마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통화량을 늘리는 거. 그럼 그 수준에 맞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변화 과정이 어떻다고요? 규정점 A에서 B로 옮겼다가 C로 바뀌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안정화 정책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거죠. 그 완전 고용 수준, 완전 고용 소득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YD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금융 정책을 통해서 생산량의 안정화를 이렇게 꾀할 수 있다. 그 안정화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펼쳐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기본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은 ADAS 커브죠.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곡선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에서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흘러가는 뭐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배경들 또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아니면 깊이 고민해봐야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ADAS 커브의 운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다면, 시장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다면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했던 거 숏런과 롱런 나눠서 수평인 숏런, 수직인 롱런 공급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걸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총수요 총공급에 의해서 경기 변동에 대한 어떤 현상을 보고 정부가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정책들을 펴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